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민간 기업체 사회이사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18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이 사회이사 출신으로 특히 6명 모두 바로 지난달까지 사회이사를 지내다가 곧바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1998년 도입된 사회이사 제도는 말 그대로 경영 전문가들이 회사 바깥, 그러니까 객관적 위치에서 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이 10대 기업 사회이사들의 80% 이상이 모두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올해 30대 그룹에서 새로 선임된 167명의 사회이사들 구성을 보면 관료 출신이 51명, 51명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관료 가운데서도 판검사 출신이 26명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바른 경영 견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대주주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방패막이라는 그 의심이 높습니다. 물론 민간기업 사회이사가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이사를 지내다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걸 바라보는 이 기업들 입장에선 전문 기업인보다는 관료를 사회이사로 채용하는 관행이 더 굳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보험이자 확실한 투자가 되는 셈이니까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귀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 또 희소금속이 무기화될 가능성 크다고 해서 오늘 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교수님이 원래 그 에너지와 그 정치, 경제, 지정학 분야 관계 이걸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내신 책 제목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그렇습니다. 제목이 일단 확 땡깁니다. 일단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21세기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마치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석유가스가 부족하듯이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21세기의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뭐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부터 뭐 심지어 우주 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산업들의 성패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20세기는 석유가스 시대다. 21세기는 아마 희토류 희소금속 시대일 거다. 과연 미국, 중국 또는 뭐 또 다른 강대국 누가 지배를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연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희토류와 희소금속 때문에 가난한 미국이 될 것이고 부유한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현재 그렇고 그거를 만약에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중국이 소위 이제 요즘에 말하는 경제안보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 아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희토류, 뭐 희소금속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뭐 그 중요한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죠. 일단 희토류라는 게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희귀한 흙. 맞습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광물 자원이 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희토류라는 게 그러니까 뭐에 쓰는 거고 그거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 희토류. 광산입니까 그냥? 그렇죠. 희토류가 물론 이제 광산에서 개발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던 금속들 있잖아요. 기본 금속, 뭐 철, 구리, 뭐 이런 금속하고 분명히 다른 거는 이게 지각의 분포량이 기본 금속보다 훨씬 작을 수 있고 분포량보다는 이거를 경제적으로 채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편재성이죠.
특정한 국가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히토류는.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으로 오히려 예. 20세기의 석유가스는 이제 중동에 많아서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중국에 많아서 문제다 이게. 히토류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중국에 많다는 거는 이제 물론 뭐 땅속에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이거를 환경적 예. 또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예. 현재는 중국에 다 몰려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 그 얕은 지식으로는 들은 풍월로는 히토류라는 게 많은 나라에 있는데 그걸 뽑아내는데 채굴하기가 힘들다.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심하다면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안 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후진국 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그걸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럼 미국도 그러니까 한국도 뭐 환경 오염 정 필요하면은 환경 오염 그 감수하고라도 그 채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이 히토류 생산국 1위였어요. 원래는 전 세계에서 원래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매장량은 많습니다. 서부 개발 시대부터. 예. 근데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예. 아까 지적하셨듯이 예. 뭐 환경 문제. 예. 왜냐하면 히토류를 개발하면 예. 그 히토류 성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토륨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오고 예. 또 히토류를 이거를 파쇄 분쇄하고 예. 또 이거를 뭐 선별하고 예. 정련 재련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 이때 들어가는 화학 물질 그 지하수로 오염시키고 예. 예. 또 남은 폐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예. 예. 그게 이제 현재 중국의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1위가 된 거죠. 어. 그거를 미국이 이제 70년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 뭐 당연히 민원이 많이 일어났고 예. 서부에 이제 제일 큰 히토류 광산 당시에 네바다의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이 있어요. 예. 현재도 있는데 예.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사막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마운틴 패스 광산이 결국에는 90년대 문을 닫은 거거든요. 점차로 생산을 예. 줄여나가다가 그런 와중에 중국은 계속 이제 반대로 생산량을 늘려나간 거죠. 물론 이제 환경적인 폐해는 뭐 계속 쌓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어찌 됐건 중국이 예. 전 세계 히토류를 2010년 현재 예. 98%를 지배했으니까요. 2010년? 2010년 현재.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56%로 줄었어요, 사실은. 중국의 비중은 예. 56%로 줄었고 대신 이제 그거를 메꾼 나라가 호주. 예. 호주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호주도 또 환경 규제 같은 거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호주는 전략적으로 이걸 지금 수출 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보다는 환경적인 채굴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사실은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이거를 예. 환경적으로 폐해 없이 이거를 추출하는 사실은 기술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주가 뭐 중국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호주가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메꿨고 미국에서도 생산량이 꽤 늘었어요. 그 몇 년 동안에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예. 그러나 예. 생산은 늘었으나 예. 여전히 생산된 거를 예.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요.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예. 중국에서 다시 소재화를 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을 그냥 중국으로 수출해 거기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화학 처리하고 그래서 정제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채굴과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이 예. 채굴이 있고 뭐 재련이 있고 소재화가 있고 최종 부품이 있고 최종 부품은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자산을 포함해서 있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죠. 예. 흩어져 있는데 채굴 단계는 중국 비중을 줄인 거예요. 채굴 단계는. 예. 그러나 채굴보다 더 어렵고 화학적 가공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재련 단계인데 예. 그거는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재련하고 그런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닌가 보죠, 그러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요? 사실은 어렵고 그게 이제 중국이 그 대부분 게 화학공학이거든요. 예. 화학공학이고 아마 저걸 보셨죠? 왜 저희가 소금을 왜 구워서 뭐 구운 소금 순도를 높여서 최고급의 소금을 만들어서 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시면은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불을 떼가지고 막
녹여가지고 다시 또 그거를 다시 또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금속도 그렇고 희소금속이 예. 그런데 뭐 천도 이상으로 이걸 열을 가열해가지고 예, 예. 농축을 시키는 거죠. 계속. 예. 소금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다 순도를 이거죠. 높여서. 순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엄청난 화학공학이고 예. 그게 사실 이제 원래 미국 기술인데 예. 60, 7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 그 대학원생들 예. 이제 점차로 배워가 가지고 예. 그거의 최고 기술이 이제 그 아이오와 주립대, 예. 에임스 연구소 이런 데가 이제 그 뭐 원자력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기술이 60, 70년대는 최고였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점차로 중국이 배워가 가지고 예. 7, 80년대 그런 화학공학을 예. 말하자면 히토공학이죠. 그러니까 히토공학을 중국이 빠르게 발전시켜 가지고 예.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공동화되고 80, 90년대로 오면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런 거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더 매력적인 무슨 뭐 컴퓨터나 이런 걸로 예. 미국 빠져나가고 중국은 이제 히토공학이 활황기를 맞는 거죠.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히토공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해 가지고 보시면은 뭐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보시면은 그게 이제 내몽고 대학교에 발전이 돼 있어요. 예. 거기가 히토 광산이기 때문에 예. 바오토 광산이라고 거기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는 뭐 교수 숫자나 예. 또는 뭐 최초로 뭐 히토류에 대한 영어 저널을 뭐 발간한다든가 예.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분명히 이런 가공 기술이나 히토 공학이죠 화학 공학 이런 게 중국으로 넘어간 건 분명해요. 그리고 상당히 발전을 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결과 단순히 이제는 이거를 뭐 흙을 뭐 그냥 채굴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공학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소재화하고 심지어 연구자석까지. 그럼 이제 뭐 가격이 아마 수천 배 뛸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정책을 세운 건데 왜 중국이 이거를 히토류를 소금의 값으로 파냐. 예. 전략적으로 싸게 팔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럼 4, 50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히토류라는 게 그 정제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환경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전략적인 광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김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맞아요. 네. 김 교수님이 히토류와 희소 금속을 지배하는 국가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시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길래 제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디다 써먹는 맞아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뭐 첨단 산업이다, 21세기 산업이다. 예. 뭐 20세기 산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죠. 예. 내연기관차. 자동차 산업과 또 그 원료가 되는 석유. 예. 그리고 좀 뒤에는 이제 천연가스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제하는 뭐 정유화학. 한국이 이제 그 산업이 굉장히 예. 한때는 컸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20세기 산업이고. 예. 물론 미국이 지배를 했고. 예.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고. 또 보시면 1930년대 이제 중동의 석유를 어느 정도 이제 분할 점령을 한 뒤에 강대국들이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가서 고무 산업을 또 지배하잖아요. 타이어. 예.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이제 제가 굳이 뭐 이거를 부유한 중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 이게 최근에 이게 특히 이제 10여 년 전부터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예. 이게 마치 20세기 초에 미국이 보이는 행보하고 유사하다 이게. 물론 미국은 이제 석유를 지배하는 거고 예. 자동차 산업과 거기에서 파생된 뭐 어번 플래닝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중국은 지금은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과 그 원료인 석유는 중국이 약소국이었거든요. 예. 그걸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판을 바꿔서 예.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는 심장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고 예. 그 원료는 금속들이거든요. 이게 예. 그 금속 중에 대표적인 거는 히토류가 있고 예. 히토류 외에도 최근에 이제 가장 배터리 핵심적인 금속은 리튬이에요. 리튬.
이 리튬은 물론 뭐 지구상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희소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많이 있긴 한데 예. 이 리튬도 역시 이걸 개발하는 데 따른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환경적 문제 아, 리튬도 굉장히 많아. 이게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왜 리튬이 중요하냐.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뭐 망간 뭐 흑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금속들은 배터리의 종류를 이렇게 바꾸면은요. 예. 배합을 바꾸면 어떤 금속은 확 사용이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줄이고 있죠. 코발트 같은 거는 이게 뭐 특정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에서 인권이 뭐 유린되는 이런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배터리는 전기차와 동반해서 굉장히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아는데 이런 인권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배터리를 이렇게 써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는 기술 그런 것들을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지금 줄여서 쓰는 새로운 배터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은 계속 써야 돼요. 심지어 그 차세대 뭐 배터리라는 거 혹시 전고체 배터리라고 전고체라고 있어요. 뭐 영어로는 뭐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전고체라는 게 이제 배터리 핵심은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 밀도를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뭐 킬로와트시 그러니까 한 500단위 정도로 현재는 250인데.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 공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현재 배터리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기술상으로 보면 아직도 한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발전할 여지가.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앞서간다 하는 게 이제 전고체인데 그 전고체도 리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배터리 금속 중에서도 보시면은 리튬 가격의 급반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리튬은 올라가요. 어디서 많이 나요? 어느 나라에서? 아, 리튬이요. 리튬이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데는 중남미예요. 중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뭐 우유니 호수 뭐 이런 거기는 볼리비아. 볼리비아. 그래서 요 리튬 삼각지라고 리튬 트라이앵글이 중남미고 현재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칠레, 아르헨티나. 그러나 칠레를 뒤집은 데가 호주예요. 호주에서도 2018년에 리튬이 많이 나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호주. 서호주에 리튬 강산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2010년대부터 물론 이제 2010년도에 왜 히토류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 격화가 됐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때 사건이 있었죠. 왜? 일본하고 중국하고 맞아요. 그 야오이다오 일본명으로 센카쿠열도 분쟁해서 중국이 일본에다가 우리 이제 히토류 일본에 수출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무기화를 이제 처음 그때 히토류가 많이 알려졌거든요. 많이 놀랬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사실 한국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놀란 국가들은 미국하고 유럽. 정말 놀란 국가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호주에서 나온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저술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한 권 있어요. 레어 메탈스라고. 희귀한 금속들. 그 책 제목인데 그 책을 보면 그 2010년도 근방에 소위 중국이 이제 최초로 히토류 카드를 들고 나와서 국제 무대에서 아까 이제 무기화를 말씀 쓰셨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중국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예요. 그때가. 그것도 히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봤나라는 걸 이제 책에 한마디로 기술을 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서구의 몰락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서구의 몰락이다. 왜 그러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은 뭐 수백 년을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심지어 볼리비아도 수백 년 전에 은광을 개발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소위 이제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히토류를 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싸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소위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특히 이제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뭐 더러운 화석 연료는 우리는 안 쓸래. 우리는 깨끗한
전기차도 쓰고 예. 태양광 이런 걸로 하지 우리는 예. 그런 거 안 해라고 이제 유럽이 자기들의 이제 이미지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원료는 다 중국에서 가져왔던 거거든요. 예. 싸게. 예. 이 유럽 국가들이 특히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해줄 걸로 알았던 거예요. 예. 예. 막상 보니까 2010년도에 그 사건을 보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아 이게 아니구나. 중국은 아프리카하고 다르구나. 예.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첫째 중국이 원하는 대로 태양광 풍력 못 한다는 얘기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대로. 예. 태양광 풍력에도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풍력은 히토류예요. 그렇군요. 연구자서. 그 터빈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죠. 의외로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쪽에 많이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배터리에 들어가고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패널에 들어가는 뭐 있잖아요. 반도체 원료이기도 한데 예. 갈륨 이런 거. 희소금속이죠. 그런 것도 다 들어보면 봤는데 갈륨이랑 뭐 이런 거, 갈륨 비소 반도체 뭐 이런 거 반도체. 그런 게 다 히토류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히토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조금 다른 희소금속이죠. 어쨌든 네. 희소한 금속. 히토류와 희소금속. 예.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풍력을 유럽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런 원자재 공급이 어쨌든 중국에서 또는 뭐 아프리카에서 계속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2010년도에. 그걸 일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다시 경제 안보가 이제 경제나 산업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국 정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책이 사실은 1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일본을 통해서 미국 유럽이 그 단면을 본 거예요. 단면을 받고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는 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했냐. 뭐 그거를 미중 패권 경쟁을 많은 이제 분석가들은 뭐 남진하에서의 뭐 이런 구축함,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 중국이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흔히 묘사를 하잖아요. 미중 세력 패권 경쟁을 시작을. 그렇죠. 대부분은 뭐 그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구의 몰락이라고 본인들이 느꼈던 2010년도에 총성 없는 전쟁. 그 히토류 전쟁 그게 때문에. 저는 출발점이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실제 그렇다고 보는데 중국이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원료를 미국 유럽에 제공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거의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자립과 채굴에서부터 연구자석 부품까지 소위 이제 마이닝 투 매그넷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채굴서부터 가공 부품까지 완전히 다 만드는 체제를 중국 내에 갖췄어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2000년 초면 완성이 돼요. 사실은. 제가 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1980년대까지도 미국의 히토류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은 다 그런 거 이거 뭐 좀 더럽고 그렇죠. 환경 부담되니까 이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반도체가 세련된 컴퓨터 이런 거 하자 해서 간 거고 그렇죠. 중국은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럼 40년 5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견했느냐? 예견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히토류가 그렇게 쓸모가 지금처럼 많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70년대에는요. 히토류가 이제 처음 개발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빨라요. 한 1780년대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거는 이제 주로 북유럽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과학이 아마 스칸디나비안 국가, 뭐 스웨덴, 뭐 이런 데가 발전했었나 봐요. 그래서 히토류가 이제 그때부터 17개잖아요. 히토류의 그 원소들이 종류가 17개예요. 히토류 안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주기율표라고 아시잖아요. 주기율표의 제일 하단에 있는 57번부터 71번까지 15개
그래서 란탄에서부터 뭐 루테튬까지. 어렵네. 네,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해요. 어려워요. 15번에서 71번까지 15개가 쭉 있고 예.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완전히 이 위에 또 15번, 예. 32번 요렇게 해서 17개예요. 예. 근데 그 17개 이름이 어려워요 조금. 란타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나중에 40년 50년 뒤에 중요해질 거라는 걸 중국은 미리 예측을 한 거냐 그러면은 그런 해안이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중국이 왜 그럼 히토류 강국으로 등장했느냐. 예. 자 보십시오. 이게 저는 그 리더들에서 좀 찾고 싶어요. 예. 리더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지도자들은요. 역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덩샤오핑에서부터 예. 뭐 최근에 시진핑까지 예. 어떻게 보면 예. 히토리 전문가들이에요. 그 리더들이 그리고 두 명은 예. 그 대학과 대학원 교육 자체가 완전히 지지락, 히토류. 예. 두 명은. 그러니까 반면에 미국 지도자들 보시면 대부분이 법학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다 알고 이거죠. 있었어요. 그리고 덩시아핑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유학을 한 걸로 아는데 예. 유학을 하면서 뭐 제철소, 재련소 이런 데서 뭐 같이 일을 했다. 예, 예.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예. 그 덩시아오핑이 92년도에는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92년도에 뭐 아무도 모를 때 예. 바오토우나 그 히토리 생산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예. 중동에 석유가 있으면 중국엔 히토리가 있다. 그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 말은 뭐냐면 히토리로 중국이 뭔가 힘을 행사할 시대가 오지 않겠냐. 지금은 중동이 석유로 힘을 쓰지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덩샤오핑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중동엔 석유가 있지만은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2년도에. 그 참 실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히토류가 물론 중요한 그 원자재 금속이긴 하지만은 원자재만 있다고 해서 그런 뭐 전기차든 뭐 그 모터든 이런 맞습니다.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맞아요. 원자재만 있다고 해서 이게 그 맞아요. 패권을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은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은 잘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예. 그 한가운데 뭔가 이 새로운 동력화와 지능화 이게 이제 21세기의 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과거에는 이제 액체 연료를 써가지고 이걸 실린더에서 뭐 펌프를 해가지고 파워를 냈다면 지금은 소위 말하면 이제 히토리나 연구자석 같은 거를 모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어떤 대전환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 반도체와 전기차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두 개의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또 보시면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반도체가 특히 뭐 차량용 반도체가 뭐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이 전기차나 완성차 업체들이 뭐 세탁기를 뜯어갖고 거기서 반도체를 빼가지고 그걸 차량용에다 넣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진짜 그렇대요. 그거는 미국의 그 테슬라 같은 그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라고 있잖아요. 리비안 그 리비안의 CEO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전기차도 반도체가 없으면 못 돌아간다는 얘기고. 물론이죠. 보니까 내연기관차보다 이게 내연기관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내연기관차에 한 200개 들어가면 전기차에는 한 1000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새로운 미래차의 두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심장은 배터리고. 근데 이제 그 배터리를 굴리려면 물론 기술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 경쟁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기술 경쟁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 경쟁은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배터리에 관한. 그 숫자는 일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많고 그다음에 뭐 한국이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라는 건 대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뭐 배터리 뭐 이런 거와 연관된 기술 개발인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은 기술 개발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그 한방의 기술이 있긴 있어요. 배터리도 LFP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예. 그 금속 배합에 따라서 이 배터리가 종류가 구별이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배터리는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 음극재를 왔다 갔다 하는 리튬이 이제 결국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를 예. 거거든요. 근데 요 양극재의 배합에 예. 금속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뭐 NCM 배터리다, NCM 양극재다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거고 예. NCA다 그러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코발트를 좀 안 쓰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NCM 중에서도 처음에 나온 NCM 양극재는 교수님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예,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중국의 말씀은 한방이 기술이 있다 기술도 한방의 기술이라는 건 이제 이거를 조금 그 리튬 인산 처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싼 그 금속으로 중국이 지금 경쟁력을 올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현재 구도는 중국이 물론 이런 리튬 인산철 같은 기술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뭐니 해도 값싼 원재료예요. 원재료.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재료. 그걸 또 무기화할 수 있는 거. 이거고 예. 미국, 일본, 한국은 기술이에요. 예. 이 두 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예.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중국 쪽에서 하는 얘기 또는 LG 엔솔이 하는 얘기하고 중국의 배터리 1위 예. CATL 거기가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예.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잘 보면 이 누가 이거를 올라서 지배하느냐 이거를 잘 보시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데려다가 예.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나 뭐나 기술을 통해서 예. 표준화를 이루어 가지고 중국을 압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중국은 물론 리튬 인산철로 값싼 배터리로 가고 그 와중에 자원 원자재를 확보해서 값싸게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쨌든 무역 전쟁에서 지금은 기술 경쟁으로 지금 붙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먼저 붙었어요. 곧 이어서 배터리도 붙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뭐 전기차도 들어요. 붙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데 생각이 들어요. 원자재는 그럼 중국에서 지금 히토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미 10년 전에 일본하고 중국이 그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에서 붙었을 때 다 봤듯이 중국이 언젠가 저걸 무기화할 수 있겠네. 저걸 우리한테 안 팔면은 우리가 맞아요. 아주 큰 코를 다칠 수가 있겠네라는 걸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럼 무슨 대책을 그러니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 책도 예. 그 제가 이걸 쓰게 된 근본 동기도 예.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나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또 예. 한국은 한국대로 이게 회색 코프소라는 거 아시죠? 그럼 알죠. 멀리서 위기가 있는데 잘 느끼지 이게 못했다.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게 자원무기와의 징후가 있고 예. 가난한 미국과 부유한 중국의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예. 예. 제 용어대로 말하자면. 예. 그 사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전략적 실수들을. 예. 그때를 돌아보면 사실 오바마 정부잖아요. 예. 오바마 정부인데 그때 돌아보시면 뭐 금융위기로 예. 미국 유럽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첫째는 예. 중국은 반대 상황이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예. 오바마 정부는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중국의 협력을 굉장히 절실히 원하던 때였어요. 당시는. 오바마는 거의 기후변화 대응의 실적에 아주 올인하던 대통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기술을 중국에 전수를 해서 어떤 글로벌 기후 대응의 실적을 내고 싶어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중국을 그렇게 그런 사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그렇게 무기화하는 걸로 보고 싶지 않았거나 보지 않았거나 눈을 가렸거나 그렇게 충분히 대응을 못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달에 왔단 말이에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잘 보세요. 예. 메시지는 두 개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예. 집권 시부터 첫째 기후변화 대응. 예. All of government approach예요. 전 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 네. 동의를 해요. 저도.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잘 해야 예. 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거잖아요. 예.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건 분명히 맞고 아. 다만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하겠다. 예. 이게 바이든의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예. 그 중국과의 경쟁을 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하게 하려면 최대 배출국인 중국 지원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이율배반적인 예, 그런 예. 거이기도 한데 뭐 현재 아무튼 그 모토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예. 저희 이제 한국 정부도 뭐 기후변화 대응을 수사적으로 너무나들 많이 말을 쓰고 또 우리가 NDC 국제사회에 약속한 뭐 목표치가 뭐 짱네 뭐 많네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예. 저는 그 수사적인 걸 떠나서 예.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을 최고로 가져가는 국가가 예. 부를 거머쥘 거고 예. 또 강대국이라면 세계를 지배할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연결돼 있다. 그럼요. 이거죠?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기후변화 대응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분명한 제가 보기엔 부정할 수 없는 목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부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희토류라는 게 그리고 희소금속, 리튬 같은 희소금속이 어쨌든 갈수록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듯이 이번에는 에너지가 무기화됐지만은 그렇죠. 한쪽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분리해줄 때 야 니들한테 안 팔아 잃어버리면은 매우 곤란해지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당연하죠. 희토류나 희소금속이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는 미국이 뭐 그렇다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럼 어떤 자원에 대한 안보 전략 뭐 어쨌든 오늘 새 정부 그렇습니다. 출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 자원에 대한 안보 예, 전략 예.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뭐 공교롭게 제가 아무튼 현 정부에 시작하는 날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또 그 윤석열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경제 안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안보는 뭐 이제 피터 나바로가 한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 예. 경제나 통상 산업이 그 전에는 경제 영역에 별도로 있었는데 예. 이거를 안보로 보겠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저도 한국 정부의 현 위치에서도 당연히 이거를 국정 목표에 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고 예. 거기에서 봐야 될 게 역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예. 반도체 배터리 상황을 보시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말미에 급격한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왔고 그게 이제 반도체 시장은 크게 보시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이 있는데 예. 메모리는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센데 예.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은 약하다. 예. 시스템 반도체는 특징이 설계하는 회사하고 제조하는 회사,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생산하는 회사가 예. 나눠져 있다는 건데 예. 어쨌든 이 분야가 앞으로 더 커갈 거다. 예.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침 보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거를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다가 생산 라인을 안 만들다가 주로 이제 집에서 컴퓨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많이. 예.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를 뭐 IC 컴퓨터 이런 데에 들어가 IT에 들어가는 것만 많이 하고 예. 생산 라인을 자동차로 확 줄여놨는데 갑자기 이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이제 예, 예. 됐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반도체 시장의 급변도 봤고 예. 또 하나 급변동은 이제 전기차에서 일어나는데요. 예. 아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IT 수요가 늘어나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확산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시는 대로 2021년하고 20년은 굉장히 달라요. 20년의 전기차 이 신규 판매 대수하고 21년의 신규 판매 대수가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예. 예. 21년 말에 보시면 거의 한 660만 대예요. 예.
그러니까 연 신규 판매 대수가 예. 2배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에 한 50%는 중국이고 역시 예. 전기차에 네네. 30%는 유럽이고 예. 미국은 한 50만 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뭐 아직은. 전기차나 반도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그 희토류나 희소금속에 대해서 이게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걸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커가고 아하. 아시는 대로 뭐 두 산업 다 한국이 거의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예. 이게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예. 이게 진짜 1위 맞냐 또는 2위 맞냐. 예. 실제로 중국의 CATL이 뒤집었거든요. 예. 지금 예. 우리의 배터리 1위 업체를 예. 뒤집었고 격차를 21년도에 벌렸어요. 사실은. 배터리 3사를 합쳐도 뭐 50%가 안 되고 네. 점유율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왜 그러냐.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저가 공세. 네. 그러니까 뭐 니켈이나 코발트는 비싼 걸 안 쓰고 인산, 철 이런 걸 써서 30% 정도 저렴한 배터리로 해서 이거를 테슬라에도 공급하는 걸로 뭐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점점 늘려가니까 점유율이 한국이 낮아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물론 이거를 뭐 LG엔솔이나 저희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속을 뭐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법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토류와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2010년대에 중국이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희토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중국 내에 그리고 그 저렴한 희토류를 쓰기 위해서 예. 아시는 대로 뭐 태양광 업체 또는 뭐 필립스 예. 조명 업체, LED 업체 이런 것들이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예. 중국으로 걔네들이 가서 공장을 중국에 연 이유는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이유가 예. 보통 우리는 왜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예. 인건비 싸니까 거기 가서 공장해 가지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중국이 세계 공장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값싼 희토류예요. 저렴한 희토류예요. 뭐 그게 한 가지 원인이 되겠지. 그것 때문에 원인 중에 그건 하나죠. 아니겠지만. 저희가 예, 약간 예. 그 예. 간과했던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도 보인다. 보이고 예. 이게 이제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재나 뭐 소재화된 거 예. 또는 완제품을 지금 사들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게 경제 안보가 우선이 되는 이런 시대에는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누가 뭐니 해도 역시 수입 다변화와 예.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안전판을 예. 중국 이외 국가에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지금 댓글에서도 좀 실시간 댓글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북한에 희토류가 많습니까? 북한의 희토류를 개발하는 건 그 대안이 될 수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이제 경제 안보 전략 중에 하나는 예.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예. 번째는 국내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예. 국내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북한이라는 이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희토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북한이 희토류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2010년도에 아까 그 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일본하고 북한의 중국. 희토류가 예. 예. 희토류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국제사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심지어 이제 2013년도 같은 때 보면은 이제 북한하고 핵 갈등이 이제 유지되는 과정에 뭐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슨이 예. 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하고 북한을 방문했다. 2013년도에. 예. 근데 사실은 그 방문 이유는 당시에 이제 구금이 됐던 뭐 케네스 베 미국 시민을 뭐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실상은 가서 그런 희토류에 대한 협상을 한 거였다. 뭐 이런 뉴스들이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에는 물론 뭐 영국하고 미국의 지질 업체나 지질 학자들이 예.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계속 제공을 한 게 북한의 희토류가 굉장히 많다. 예.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예.
전 세계 히토리 매장량이 약 9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예. 1억 톤이 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나온 자료들 보면은 북한에는 뭐 16억 톤이 있다는 거예요. 16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데이터까지 막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은 걸 수 있는데 예. 너무 많은데 많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예. 어찌됐건 북한 히토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 정말 많고 예. 저희 그 국내 뭐 히토리 연구하는 그 출연 연구소들 있잖아요. 예. 지질 연구하는 예. 이런 연구소에서도 뭐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뭐 정주 지역, 함경도 이런 예. 지역에 뭐 상당히 묻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이 그럼 지금 히토리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묻혀 있다는 것만 알려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 한 가지 이제 의심이 드는 거는 예. 중국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예. 국내 히토류 자원은 많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예. 2010년도 이후에 중국 히토류 전략이 대전환을 한번 맞아요. 대전환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히토류는 묶어둬요. 예. 묶어두고 아시는 대로 이거를 뭐 블랙 마켓에 뭐 제공화 이런 걸 철저히 다 관리해가지고 꽝꽝 막아놓고 예. 해외 가서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히토류가 중국 히토류 전략 2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요건 내비두고 미국 유럽에도 안 주고 전략 광물로 그렇죠. 관리하는 거군요. 비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남는 거는 비축을 예. 하고 아프리카나 예. 또는 미얀마 예. 또는 북한 아마도 예. 이런 데 가서 개발하는 목표가 아니었나.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미얀마는 왜 중국의 윈난성이라고 그 남부의 윈난성에서 내려가면 미얀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최근에 그 히토류 생산량 통계를 보시면 예. 한 3개 국가 정도가 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통계가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예. 2018년 이후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주, 예. 두 번째가 미국, 예. 생산량이 매장량이 아니고요. 예. 세 번째가 미얀마예요. 미얀마가 생산량이 확 는 걸로 나와요. 예. 갑자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예. 그리고 일부 저희 그 전문 신문에 이제 그런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네. 중국의 자본이 윈난성에서 미얀마로 내려오는 히토류 광산이 100여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그 히토류에는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연구 자석에 쓰이는 진짜 알짜배기 히토류는 중히토류예요. 중히토류. 중히토류. 그러니까 무거운 히토류를 말하는 무거운 히토류인데 값도 비싸고 사실상 중히토류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어려운 거죠, 사실. 예. 그런 점들이. 중국밖에 중히토류는 정말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히토류는 중국의 남부거나 예. 그린란드밖에 없다고 미국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밖에 있는 데가 미얀마예요. 중히토류가. 예. 그 중국 자본이 내려와 가지고 100개 히토류 광산을 개발을 했다. 예. 그리고 이미 그게 한 3만 톤 정도 된다. 전 세계에 한 17만 톤 생산이 되거든요, 지금. 예. 17만 톤 중에 3만 톤이 미얀마에서 된 거예요. 그 중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고급 히토류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중국으로 가져간다. 이런 보도들이 보도와 조사 결과가 아무튼 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예.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 영토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서방 국가하고 뭐 이렇게 침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미얀마고 예. 북한이잖아요.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영토적으로. 군사적으로 봐도. 예. 그러니까 미얀마가 이제 자원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도 미얀마이거나 북한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에서 뭐 북한에 석탄이 많네, 뭐 중국 자본이 뭐 석탄을 지배하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는데 예. 그 말은 히토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의 히토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미국이 옵션으로 뭐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김영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내일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의미와 그 여파 살펴보겠습니다.